새로운 옛날, 오래된 미래 라고 제목을 붙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페인 독감 이후로 줄곧 존재를 해왔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전환의 인류사적인 전환의 국면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데 읽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됨에 따라 전시와 공연 관람에 제약이 생기는 등 예술계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예술 생산 및 수용 방식, 즉 예술의 유통 방식이 제약을 받을 뿐더러 기존의 직접적 접촉에서 지상파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매개적 소통으로 전환하는 듯하다. 이러한 전환의 국면에서 여러 이유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인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비단 예술 생태계의 붕괴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 전반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뭐 뉴노멀, 뭐 언택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것 같고요. 이렇게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또한 오늘날 흔히 이제 새로운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희가 비행기가 있어도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졌고요. 근데 외국인 혐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적인 삶을,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삶 전반의 변화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인 복지 이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발제 제목으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쓴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분의 유명한 책이 있죠.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옛날이라는 말이나 노르베르 호지가 말하는 오래된 미래는 전부 다 생태주의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임박했다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래된 생각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발제에서 생태주의적 마인드와 더불어서 윌리엄 깁슨이 이야기한 이미 도래했으나 널리 퍼져 있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미술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방법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미술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주제의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예술가들이 아까 뭐 제7감 말씀하셨잖아요.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예술가들이 오히려 이 문명사적인 혹은 인류사적인 전환의 시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간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이슈들에 또한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현재 인간종이 겪고 있는 모든 변화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존재자들과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술은 아까 김홍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진 삶, 끊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일상의 시대, 뉴노멀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온오프라인 예술문화 정착에 있어서 ICT와 AI 기술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생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린 마블리스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의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린 마블리스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듯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아닌 공생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화론 하면은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해서 대부분 믿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글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연속세포의 공생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해왔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은 공통의 세균 조상에서 진화하여 살아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은 기존 종들의 공생적인 융합에 의해서 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세균이 다른 생물체, 세균도 하나의 생물체죠. 다른 생물체의 세포로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통합이 됨으로써, 다시 말해서 색소체나 미토콘드리아로 포섭됨으로써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마글리스의 공생설은 널리 알려진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설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이아설을 주장한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는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가이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글리스는 가이아라고 하는 지구, 유기체로서의 지구는 그저 우주의 차원에서 본 하나의 공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키피디아를 찾으니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로 에코스피어가, 바이오스피어가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마글리스에게서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철학계에서 비인간 전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브리노 라뚜르라고 하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자인데요. 우리는 결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 이런 책을 써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영향을 받아서 객체지향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레이엄 하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주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동등한 객체다. 근데 인간도 하나의 객체이고 여러 객체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한 객체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다른 객체가 공생함으로써 비약적인 진화가 발생했을 때다. 이런 식으로 마글리스의 공생 이론을 자기 이론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요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비인간주의적인 전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사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이아로서의 지구 전체에 대해서 사고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객체로서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종인 침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연, 무기물의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태주의자들의 어떤 통찰과 연결을 시키자면은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죠.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코로나19가 온 것은 우리가 자연을 무시한 결과다. 경각심을 가지고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침팬지 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구달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침팬지가 코로나19에 전염될까봐 두렵다. 침팬지가 인간으로부터 인수 공통 감염병이잖아요. 침팬지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99%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침팬지는 인간과 DNA가 98.6%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모든 사태가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오늘날을 인류세,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를 홀로세가 더 이상 아니라 인류세로 도달했고 인간들이 여기저기 저질러 놓은 플라스틱들, 방사성 폐기물들, 이런 것들로 쌓여져 가는 그런 지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류세가 도달한 어떤 비극적인 결말 중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따왔냐면은 얼마 전에 최재천 선생님하고 제인 구달 선생님하고 서로 대담을 한 것이 TV에서 방영이 됐었어요. 근데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생태 백신이다.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옛날로 돌아가서 자연과 공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면역력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공생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술가들한테 새롭게 고민해 봐야 할 다시 돌아봐야 할 어떤 주제로서 한번 던져본 것이고요. 역시 이제 두 번째 이제 회복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또 하나의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치유 능력, 회복 능력, 그리고 예술가와 매지션, 주술사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비슷하게 본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유네스코에서 리즐리 아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최근에 저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의 이 리질리언스 플러스 아트를 합성한 그런 단어인데, 유네스코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온라인 예술 포럼을 했었어요. 이제 첫 번째 온라인 포럼이 7월 초에 있었는데, 온라인 예술 포럼을 통해서 예술이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력을 얻을 것인가, 관람객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백 차례에 거쳐서 온라인 포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두 번째 포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가들과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SNS 이니셔티브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해시태그 쉐어 컬처, 데일리 뮤지엄, 스테이 애톰 챌린지 이렇게 해서 인스타 같은 데다가 하고 이제 다른 예술가들이 거기에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게릴라적인 리즐리 아트 무브먼트를 이어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술은 개인의 일상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예술의 영향력은 직접적이고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인간 존재 자체의 가치를 회복시킨다는 어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실리콘밸리 말씀을 하시면서 실리콘밸리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그런 연봉을 받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는 반면에 노숙인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예술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숙인들에게 무용을 가르치기, 이건 해외에서도 많이 시도를 했고, 일본에서도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가 2014년에 홈리스들에게 무용을 가르치기, 이런 연구를 한 것이 있어가지고 살펴봤는데, 심리적인 변화로서 핵심적인 것이 삶에 대한 만족감, 긍정 의지가 생성되었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도출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용을 가르침으로써 노숙자들은 무용수로 재탄생시킨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직업을 얻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뭐 그런 것이 예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근본적인 인간적인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각자 집콕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스테이 애톰 아트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셉 보이스가 일찌감치 뭐 백남준과 함께 꿈꾸었던 이상이 오늘날 온라인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온라인 소통 툴들을 통해 가지고 실현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집에 머물고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은 예술을 더 찾아요. 예, 단순한 여가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가치와 의미를 찾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물론 뱅크시는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네, 일반인은 아니지만 이런 그래피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은 반드시 예술가들뿐만은 아닙니다. 예, 메르켈 총리가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의 존재, 예술의 가치, 뭐 이런 것들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술은 심리적인 백신, 심리적인 방역의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다 보신 타이타닉에서 배가 가라앉고 사람들은 전부 다 보트에 옮겨 타고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끝까지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타이타닉호랑 같이 가라앉음으로써 역사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예술이 갖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재 효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뭐 저희 여기에 계신 모든 미술 전문가분들은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1, 2차 대전 이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술가들을 지원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술이 갖고 있는 예술가들의 어떤 통찰력, 반성 능력, 플러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그들은 뭐 이제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뭐 대공황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가 부재 정책으로 이제 페더럴 아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시행했던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연극 프로젝트, 연극 뭐 배우들이나 아니면 라이터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이거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도 충분히 선진국, 문화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하는 그런 시대죠. 이제 정부의 지원도 상당 수준으로 되어지고 있고요.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격리된 상황에서 진짜 뭐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합창이나 공연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일반 대중들한테 어떤 위안을 주는 그런 예술가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조성진의 피아노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뉴노멀의 예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에서는 이제 주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 알다시피 예술 생태계가 거의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전시장과 공연장이 폐쇄되고 있고, 뭐 비엔날레 전부 다 1년씩 미룬 거 우리가 알고 있죠. 6월 말에는 태양의 서커스마저 파산을 했고요. 그런데 박신희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술 포럼에서 코로나 위기는 예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예술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다. 그것이 온라인 관람객 수의 인구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진의 콘서트를 온라인을 본 사람이 다시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높겠죠. 그리고 일반 개인 예술가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 작품, 그게 회화가 됐던 연극이 됐던 간에 그것들을 유튜브로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일반 관객들의 반응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공공미술이 재부상하지 않을까, 공공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관계미학, 참여미술, 공동체미술, 장소 특정적 미술, 뭐 하여튼 권미연 선생님 하는 얘기, 니콜라 브리오가 했던 얘기, 뭐 다 조금씩 결이 다르긴 하지만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커다란 우산 아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앞서 김홍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술적인 소통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이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마치 종이책이 잘 안 팔리고 전자책과 같이 발매가 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시각예술 작품도 다른 회화 같은 경우도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소통을 도모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잠깐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니콜라 브리오가 굉장히 선호하는 작가인데 관계미학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여미술 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레어 비숍이 얘기했던 트라마리자가 이제 92년도에 했던 건데요. 공짜.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 전시장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카레예요. 2007년도에 또 했고요. 근데 제가 한국미술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강소 선생님이 70년대에 더 일찌감치 이런 참여미술이랄까, 근데 좀 약간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다르게 읽혀질 여지가 있지만 또 관계미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더 선구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년도에 재연을 하셨는데 선술집이라고 하는 또 되게 유명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여기 오프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막걸리와 안주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날로그 감각으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과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재매개를 도모하는 거. 회화를 디지털 미디어로 송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영애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이분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했지만 온오프라인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잘 활동한 이제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반고 뮤지엄 암스테르담에 가지 않더라도 이 3D로 그 안에
이 전시장안을 가상현실 유사하게 뭐 이제 굉장히 초보적인 차원이지만 볼 수 있고 작품을 클릭하면은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작품을 확대시켜서 그 마띠에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들어가 보셨겠지만 그 외에도 증강현실 앱을 받아가지고 증강현실로 우리가 실감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링크를 해놨는데 지금 볼 수는 없겠네요. 미디어 애처 핑거팁스라고 하는 거는 샌디에고에 있는 항공박물관이에요. 에어 앤 스페이스 뮤지엄. 여기에서 의뢰해서 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미술관이건 박물관이건 뮤지엄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뭐 신체 장애건 아니면은 정신적인 장애건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야지 실감이 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로봇입니다. 네, 휴머노이드에 가까운데 이 머리 부분이 그냥 모니터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로봇 카메라 모니터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박물관의 그 모습들을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을 하게 된다, 대면 감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터페이스는 이런 로봇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Visual at your fingertips를 검색을 하시면 이 유튜브를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AI,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 중심의 예술문화 콘텐츠 생산이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스마트카, 우리가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이 널리 보급되는 게 이제 멀지 않은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냥 포드나 BMW나 벤츠나 이런 데서만 점점 스마트한 자율주행적인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도 지금 거의 세미 자율주행이 되고 있거든요. 한 10년 후쯤에는 적어도 제한된 도로 내에서 자율주행차 운행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은 자율주행차가 보급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운전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곡을 해주고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선별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은 핸즈프리 정도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즈 프리까지 간다면 우리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차가 그냥 굴러가는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그런 완전한 자율주행이 됐다 그러면 긴 시간 내가 자동차를 움직이면서 예술을 감상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예술가들이 손을 뻗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계도 예술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도 예술 창조의 주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랑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아직까지는 기계가 스스로 창작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창작하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인간이 기계와 협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은 자연과도 공생을 해야 되지만 기계와도 공생해야 하는 우리는 지금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던 간에 그런 문명사적인 단계에 또한 봉착해 있거든요. 지금 뉴노멀, 코로나 팬데믹 이 이후에 이쪽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노진아 작가라고 작년에 제가 크리틱을 했던 로보틱스 하는 작가인데 이 기계의 엄마가 딥러닝을 시켜서요. 아주 초보적인 머신러닝을 시켜서 관객의 얼굴을 관찰을 하고요. 근데 눈이
뭐 여기 눈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죠. 수집을 하는 거예요. 관객의 얼굴 표정을 수집을 하고 그걸 모방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표현을 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말을 하고 응대를 합니다. 노진아 선생님은 진짜 당신의 어머니 얼굴을 그대로 캐스트를 해가지고 로봇 엄마를 만들었어요. 이 엄마가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정말 기계와 우리의 공존에 대해서 더 체감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